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 간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또 간장 1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으로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드셔 보세요.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혈관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피부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 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 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카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카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